서울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하게 솟아오른 빌딩 숲 사이로 유독 견고하고 묵직한 기세로 버티고 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남자가 자신의 평생을 바쳐 올린 집념의 탑입니다. 지독한 가난과 절망이라는 폐허 위에서 김재명 회장은 오직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쉼 없이 몰아친 노력의 결실로 쌓아 올린 그만의 성입니다. 어느덧 칠순을 바라보는 그의 깊게 팬 주름 속에는 성공한 자의 위엄과 함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근원적인 고독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는 맨주먹으로 모든 것을 일구었지만 그 모든 것을 얻는 과정에서 어쩌면 자신이 얻은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본질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왕국, 그 시계 태엽처럼 빈틈없이 정밀하게 돌아가는 거대한 회사 안에 어딘가 잘 맞물리지 않는 톱니바퀴가 하나 있습니다. 관리부의 박지원 과장. 40을 간 넘긴 그는 조용한 성품과 달리 유독 작고 어설픈 실수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 회장에게 박지원은 그가 평생 경멸에 맞지 않았던 나약함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결과로 증명하지 못하는 무능함,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답답함, 김 회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은 유독 그에게 자주, 그리고 오래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을 질기게 묶고 있는 운명의 잔인한 실타래를 그 자신은 까맣게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 소리로 발 디딜 틈 없던 분비는 장날이었습니다. 찰나였습니다. 꽉 잡고 있던 작고 따뜻한 손이 소나귀에서 미끄러져 나간 것은 5살 배기 아들 민수가 혼란스러운 인파 속으로 사라지던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두꺼운 딱지가 앉았을 뿐 단 한 번도 제대로 아문 적 없는 생채기였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목이 쉴 때까지 찾아 헤맸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잿더미가 될 때까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는 그 기억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 다시는 열어보지 않을 방에 단단히 잠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이 이룩한 이 거대한 왕국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도는 임원 회의실. 살얼음판 같은 그 침묵을 깨고 김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숫자가 틀린 보고서, 기한을 넘긴 기획안. 그의 무자비한 질책은 어김없이 박지원 과장을 향합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그 형형한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지원. 그의 타고난 온순한 성품. 남들보다 더 꼼꼼하게 살피느라 더딘 일처리는 속도와 결과만을 신봉하는 김 회장의 세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일 뿐이었습니다. 박지원이 저지르는 모든 사소한 실수는 김 회장이 평생을 바쳐 완벽하게 쌓아 올린 질서에 대한 모욕이자 자신을 향한 의도적인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박지원의 삶은 그저 묵묵히 견뎌내는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세상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방인의 외로움과 그 스스로도 이름 붙일 수 없는 막연한 정에 대한 갈망이 늘 안개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김 회장의 압도적인 성공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도 유독 자신에게만 향하는 듯한 그 이유 모를 차가운 분노에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더 잘하기 위해 애썼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거대한 압박감에 짓눌려 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연발할 뿐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끝내 보지 못한 것은 박지원의 그 어설프고 답답한 외면 아래에 아주 깊숙이 감춰져 있던 진심이었습니다. 모두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무실 구석에 시든 화초에 매일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는 사람.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 아무도 없는 탕비실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청소 노동자들의 무거운 짐을 남몰래 돕는 사람이 박지원이란 사실을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마감 기한을 놓친 보고서와 숫자 틀린 기획안만이 보였을 뿐입니다. 이익과 손해라는 차갑고 날카로운 렌즈를 통해서만 그를 판단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단하게 만든 그 굳은 살에서 비롯된 편협한 시선은 결국 그 자신이 자초할 가장 끔찍한 비극의 무대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회사는 거대한 기계이며 완벽하게 기능하지 않는 부품, 전체의 속도를 늦추는 부품은 반드시 잘라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서슬퍼런 선언을 할 때마다 그의 시선은 마치 표적처럼 어김없이 박지원을 향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결정을 합리화하며 도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낯선 불편함. 그 정체 모를 거리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양심의 그 희미한 가책을 그저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부하 직원에 대한 단순한 짜증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박지원의 낡은 외투 주머니 속에는 그가 때때로 세상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려는 듯 가만히 매만지는 작은 나무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통나무를 깎아 만든 이제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기러기 한 쌍이었습니다. 그가 기억할 수 없는 아득한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 아주 어릴 적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입고 있던 허름한 옷주머니에서 발견한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유일한 닭과도 같은 장신구였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도시의 반대편, 그가 두려워하는 김 회장의 거대한 집무실 책상, 그 가장 깊은 곳 잠긴 서랍장 안에 바로 그와 똑같은 한 사람의 손에서 같은 날 깎여 나온 나머지 기러기 한 쌍이 차가운 어둠 속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박지원의 팀에서 비롯된 사실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지극히 사소한 회계 장부의 숫자가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김 회장은 지원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그 거대한 방은 비싼 가죽 냄새와 차가운 야망, 그리고 압도적인 권위로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부드러운 대화도, 해명을 위한 아주 작은 여지도 없었습니다. 김 회장의 말은 얼음처럼 차갑고 짧았으며 단호했습니다. 박지원 과장,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자네는 우리 회사와 맞지 않아. 오늘부로 짐을 싸게. 박지원은 애원하지도 변명하지도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도 처연한 존엄함으로 그 모든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작은 책상을 정리하는 동안 주변의 동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연민과 안도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으로 그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주 소심한 희망을 안고 들어섰던 그 거대한 건물을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작은 종이 상자 하나만을 든 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가 원래 속했던 인명의 도시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김 회장은 높은 창가에서 그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세상을 어지럽히던 정리되지 않은 불순물을 마침내 도려낸 듯한 차가운 안도감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니, 오히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의 빈자리는 기묘한 침묵을 남겼습니다. 그가 돌보던 화초들이 시들기 시작했고, 탕비실은 눈에 띄게 어지러워졌습니다. 김 회장은 평소와 달리 알 수 없는 이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그의 신경질은 오히려 날카로워졌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제거되었는데도 마음속 불쾌감과 짜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아 그는 텅 빈 저택을 유령처럼 하염없이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서재에 그 잠긴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누렇게 바래버린 서류들과 빛바랜 흑백 사진들 사이로 짝을 잃은 작은 나무 기러기 한 마리가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화창했던 어느 주말 오후, 아내와 함께 웃으며 두 쌍을 깎았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성껏 깎은 한 쌍은 아내를 위한 것이었고, 조금 더 작고 투박하게 깎은 다른 한 쌍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들 민수가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장날, 인파에 휩쓸리기 직전, 민수가 그것을 작은 손에 꼭 쥐고 있었던 마지막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성공이라는 갑옷 아래 억눌러왔던 숨통을 조이는 슬픔과 회한의 파도가 그를 속수무책으로 덮쳤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청소 노동자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지원 과장이 쓰던 책상을 드러내고 새 것으로 교체하던 중, 서랍장 가장 깊숙한 안쪽 뒤편에 끼어있던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업무가 방해받은 것이 못마땅했던 회장은 고맙다는 말 대신 짜증 섞인 손짓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무심코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멎었습니다. 먼지와 낡은 클립, 잉크가 말라붙은 펜들 사이에 바로 그 짝 잃은 나머지 나무 기러기 한 마리가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다를지언정 같은 나무의 결, 자신이 직접 깎아내며 남겼던 그 서툰 칼자국, 모서리에 희미하게 벗겨진 붉은 칠까지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견고하던 집무실도, 발 아래 도시도,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공의 탑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고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해고를 통보받던 순간, 절망 속에서도 원망 대신 묵묵히 고개를 숙이던 박지원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능하다고 불렀던 남자, 나약하고 답답하다고 질책했던 남자, 그리고 결국 제 손으로 가차없이 내쫓아버린 바로 그 남자, 민수야.
그 이름이 마른 숯처럼 타들어 간 목구멍에서 공허한 속삭임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허둥지둥 비서실에서 인사기록 카드를 찾아 들었습니다. 박지원, 42세, 출생지 불명, 그리고 혈액형 O형 RH-. 자신과 같은 수만 명 중 하나라는 그 희귀한 혈액형. 가족란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고, 그가 20살까지 자라난 보육원의 주소만이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엇갈린 날짜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과 창자를 뒤틀어버리는 이 명백한 확신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가 경멸하고 모욕하고 끝내 내쫓아버린 그 남자가 바로 그가 평생을 그리워하며 찾아 헤맨 아들 김민수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장날 이후 오늘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두 번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슬픔은 이내 뼈를 깎는 듯 차갑고 날카로운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평생 처음으로 이성을 잃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찾아, 무슨 수를 써서든 박지원 과장 당장 찾아. 우리가 가진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하지만 박지원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인사카드에 적힌 비상 연락망은 없는 번호로 나왔고, 그가 월세로 살던 산동네의 작은 옥탑방은 그가 남긴 약간의 온기만을 간직한 채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던 것처럼 떠날 때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시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그가 평생을 공들여 완벽하게 구축한 회사의 그 효율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은 정작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게 찾아야 할 단 한 사람을 찾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김재명 회장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회사를 내팽개쳤습니다. 빗발치는 임원들의 긴급한 전화를 모조리 무시한 채 그는 한 손에 2마리의 나무 기러기를 피가 나도록 움켜쥐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단서. 인사카드에 적혀 있던 이제는 이름조차 바뀌었을지 모를 그 먼 바닷가 마을의 보육원 주소만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수십 년의 시간이 부서진 기억의 파편처럼 창밖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톱밥 냄새가 나던 마당.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오던 작은 아이의 천진한 웃음소리. 그리고 어제 일처럼 생생한 자네는 우리와 맞지 않아. 짐을 싸게라고 말하던 자신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 몇 시간을 달렸을까.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멈춘 곳.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한 낡고 소박하지만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드는 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만이 가득한 세상의 모든 시름과 격리된 듯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저만치 마당 한 구석, 작은 화단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에게 홈이 잡는 법을, 모종을 다치지 않게 흙에 심는 법을 아주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낯선 차 소리에 남자가 천천히 흙을 털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지원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이 아닌 흙먼지가 묻은 편안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토록 어설프고 불안해 보이던 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흙과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그의 얼굴에는 김 회장이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깊은 평화가 어려 있었습니다. 회장을 알아본 지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짙은 혼란과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늘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어째서 이곳까지? 김 회장이 차에서 내렸지만 두 다리는 마치 거대한 쇠사슬에 묶인 듯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던 위풍당당한 거목. 김재명 회장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저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절망에 휩싸여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하는 나약하고 늙은 한 남자만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광활한 사막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그 작은 마당을 가로질러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침내 그는 박지원의 몇 걸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낯선 할아버지의 등장에 옆에 있던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김재명은 말을 하려 애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민수야 하고 불러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목구멍에 걸려 수십 년 묵은 후회와 죄책감에 질식해버린 듯 어떤 소리도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듯 파르르 떨리는 손을 천천히 펴 보였습니다. 그의 거칠고 떨리는 손바닥 위에는 두 마리의 작은 나무 기러기가 마침내 제 짝을 찾은 듯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간직해온 기러기, 그리고 그의 아들이 평생을 간직해온 기러기. 지원의 시선이 그 낡은 나무 기러기들에 고정되었습니다. 눈이 뚫어져라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아주 오래전 아득하고 잊힌 무언가가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불꽃처럼 일었습니다. 아주 크고 따뜻했던 손의 감촉,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시끄러운 시장, 그리고 가슴을 저미는 듯한 영원할 것만 같던 상실감. 그는 천천히 나무 기러기에서 노인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냉혹한 회장님이 아닌 어린아이처럼 소리 없이 무너져 눈물 흘리는 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 무엇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잊힌 과거의 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내뱉어진 모질고 잔인한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를 핥히고 멍들게 한 그 외로움과 오해의 세월은 이 한 번의 극적인 깨달음으로 눈 녹듯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제국을 쌓아 올리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그것이 삶의 전부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귀한 보물들을 그저 길가의 평범한 돌멩이로 착각한 채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김재명 회장 앞에 놓인 남은 길은 더 높은 성공 가도가 아닌 자신의 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멀고 험한 참회의 길입니다. 아버지 재명은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인 이 조촐한 나무 장난감을 든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습니다. 아들 지원은 여전히 그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작은 아이의 어깨에 한 손을 올린 채 아버지가 내민 그 기러기 한 쌍을 혼란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며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갑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4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의 깊은 골을 메우려는 그 무겁고도
절실한 선택이 고요한 주말 오후의 공기 속에 무겁게 멈춰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도 힘겨운 여정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